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사례 강의이고요. 이거는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기본 강의든 판례 강의든 OT 내용 보시면은 어떻게 교재 정리하고 하는지, 핵심은 뭐죠? 보는 자료가 너무 많아지면은 마지막에 암기 정리할 때 힘들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자료는 다 가능하면은 기본서 쪽으로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스킬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판례집이든 사례집이든 뭐 정리를 하시다가 내용이 있으면 일단 포스트잇으로 각각 교재, GS도 마찬가지인데 각각 자료에 붙여둘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추후에 기본서에 다 갖다 옮겨서 해당 페이지 논점 옆에 다 붙여버리면은 나중에 기본서 해독만으로 되게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 네. 그다음에 실력 상승 곡선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3월 GS 시즌이 계속 다가오는데, 2월 달에는 이제 동차 7월 달처럼 암기 스파트를 올려라. 그래야 3월 GS 때 이제 암기에 막히는 부분 없이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그때 비로소 실제 시험에서와 같은 상태로 GS 시즌에 연습을 할 수 있고, 그래야지 GS 시즌이 효율성이 올라간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암기 스퍼트 잘 올려라. 아직은 괜찮아요. 네. 그리고 특히 사례 강의 이제 돌리고 나면은 어떤 내용들을 더 암기를 해야 되는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사례 문제 하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실제 시험 문제 먼저 알아보면, 실제 시험에 단문은 빼고, 단문은 특허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표에서는 좀 그래도 간혹 나오는데, 특허에서는 좀 비중이 낮은 편이고, 그리고 단문은 사실 해당 내용 분량에 맞춰서 적당히 쓰시면은, 법전을 참조하시든 하면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뭔가 문제풀이를 연습한다 하면은 통상 사례 문제를 연습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가 주어지면은 그 문제 유형이 뭐든 그냥 푸시면 돼요. 문제 읽고. 그렇지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그 시험을 준비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조금 분류를 해놓는 것 뿐이에요. 그런 가이드적인 측면만 있지, 여러분들이 이게 판례 변형 문제네, 판례 통합 문제네, 창작형 문제네 막 하면서 막 풀진 않잖아요. 문제 제시되어 있으면 읽고 푸시면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일단 안내면이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특허에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최신 판례 문제입니다. 그리고 3년 이내 선고된 판례들이 많이 뜨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상표는 뭐 5년 정도까지 뜨고, 민소는 이제 대중 없이 막 다 뜨는데, 그래도 특허는 최신 판례 문제가 그래도 높아요. 그 다음에 리딩 케이스 문제. 리딩 케이스는 예를 들어 반도체 연마 패드 사건 60회 기출된 것 같이, 또는 이제 녹다운 수출 사건, 반제품 수출 사건, 이 여러 가지 뭐 최초 법리를 판시한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해당 사실관계가 그대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오래돼도 리딩 케이스 사건은 사실관계가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특허의 특수성이에요. 그래서 특허는 오래됐어도 리딩 케이스가 사실관계가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그렇습니다. 기출을 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문제. 전통적인 문제는 그냥 우리가 통상 A급, B급 논점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뭐 신규성, 진보성, 그 다음에 뭐 기재불비, 그 다음에 뭐 간접침해, 뭐 여러 가지 이제 특허권자 조치, 실시자 조치,
이런 거 뭐 맨날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를 뭐라고 지칭하기 그렇고 전통적인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전통적인 문제는 사실 기본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기본 문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특정 판례가 쟁점이 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앞에는 판례가 쟁점이 되는 애들이에요. 최신 판례든 조금 오래됐어도 리딩 케이스든 판례가 중심이 되는 문제인데, 기본 문제라 하면은 어떤 게 있냐면 갑, 을, 병, 출원 여러 개 나오고 청구항 여러 개 나오고 우선권 주장 나오고, 갑이 등록 받을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을이 등록 받을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특정 판례가 쟁점이 되지 않고서도 그냥 기본적인 사실관계로 우리 기본 법리 확인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 앞에 문제랑 좀 다르죠. 앞에 문제는 판례를 잘 적어주는 게 득점상 유리하고, 이거는 주어진 거 빠짐없이 전부 판단을 해서 결과에 딱 올바른 정답을 제시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청구항이 4개인데 선행발명이 3개인데 각각에 대해서 신규성 진보성 판단에 대해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았다 하면은 이제 뭔가 판단 누락이 있는 거죠. 상표에서도 마찬가지죠. 상표가 여러 개고 출원이 여러 개고 뭐 상품이 여러 개면 각각 별로 등록 요건 판단 다 해주셔야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기본 문제라고 하면은 특정 판례가 없이 여러 개 이제 복합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이 이제 합쳐져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신 판례랑 기본 문제랑 합쳐져서 나올 때도 있고, 리딩 케이스랑 전통적인 문제랑 막 합쳐져서 나올 때도 있어요. 합쳐져서 나온다면 우리는 사실 여기까지는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을 대비한 다음에 이런 게 합쳐졌을 때 기출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네. 사후적으로 본 다음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순간적인 답안 작성, 순발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순간에 이 바뀐 부분이나 통합된 부분, 그다음 통합된 부분이 있으면 어떤 걸 먼저 선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 답안 왁구를 잘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절차 조치 문제. 절차 조치 문제는 두 가지죠. 일반적인 절차 조치 문제가 있고 특수한 절차 조치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 조치는 그냥 통상 나오는 거, 이제 등록받기 위해 취해야 될 조치. 그 다음에 특허 발매 실시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취할 조치. 그 다음에 경고를 받았을 때 취할 조치. 해서 기본적으로 뭐 일반적인 절차 조치는 기본서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등록받기 위한 조치, 뭐 침해 시 조치, 뭐 보상금 청구권 관련 조치, 기본서에 다 있는데, 근데 특수 절차 조치는 기본서에 일부만 있습니다. 기본서에 얘는 전부 있네. 얘는 기본서 일부만 있다. 특수 절차 조치는 뭐죠? 60회 시험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무효심판 심결과 관련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 특정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그냥 조치를 물어봐요.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최대한 다각적으로 상황에 맞게 제시된 사실관계에 맞춰서 뽑아내시면 보기 좋게 카테고리화도 잘 하시고 그러면은 좋은 점수가 들어가죠. 그래서 특수 절차 조치는 사실 대비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 조치는 기본서에 있는 절차 조치 그냥 암기해버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암기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특수 절차 조치일 때 내가 누락한 게 있는지 좀 판단하시면서 순간적인 답안 작성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특수 절차 조치는 사실 대비가 어렵다. 대비라 한다면은 그냥 순간적인 문제 풀이를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수 절차 조치는 아무리 기출에 떴어도 얘가 사실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조치 문제로 뜰 확률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할 때도 진짜 그냥 단지 연습이다. 예를 들어 최신 판례나 리딩 케이스는 똑같이 뜨잖아요. 근데 특수 절차 조치는 아무리 GS에서 연습시키는 사례조에서 봐도 순발력을 연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조치형이라고 하고 누구는 절차 조치형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문제가 이제 이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시오.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이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시오.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사실 조치가 조금 더 넓은 표현이에요. 절차라고 하면은
행정상, 사법상 취할 수 있는 절차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 행정상 취할 수 있는 절차는 이익제도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일단 사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라 하면은 이제 소제기라든지 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뭐 이제 자료 제출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절차에 다 들어가죠. 근데 조치라 하면은 이걸 뛰어넘어서 경고라든지 경고의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절차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왜냐면 행정상, 사법상에 취할 수 있는 그 절차를 뛰어넘으니까.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는 조치가 조금 더 넓은 개념인데 특허에서는 절차를 검토하시오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걸 등가로 보고 절차 조치 문제. 성질은 똑같습니다. 최대한 다각적으로 검토하시면 된다. 그 상황에 맞춰서 검토하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트렌드 문제. 최근 트렌드 문제는 사실 앞에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프렌드 관련된 논점이 처음 기출이 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프렌드 관련해서 뭐 논의가 있었으니까 네, 그냥 그때 나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거를 뭐 속칭 짱돌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수험가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A급, B급으로 찍혀져 있지 않은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규 성질부수 간접침해 이런 것들은 이제 통상 이제 연습할 때 많이 암기가 돼 있는데 이제 특수 쟁점으로 이제 특정 상황에서 논의 학계 이슈가 있는 것들이 출제가 된다면 최근 트렌드 문제인데 최근 트렌드 문제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기출은 사실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짱돌을 이렇게 틱 나오잖아요. 그 관련된 내용들이 그 이후부터는 좀 나올 확률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처음 출제하는 쟁점은 사실 교수님들이 이거 내가 내면은 애들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양심 있는 교수님들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한번 누가 냈었다 하면은 나도 관심 있는데 내봐야지 하고 조금 더 마음의 저항감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요즘에 프렌드 관련해서 기본서에 없는 교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사실 실제 기출 당시에는 짱돌이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짱돌이라고 특별히 안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과거 기출을 보면 이게 짱돌이 같지 않은데 시험장에서 보면 이제 짱돌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왜냐면 기본서에 없었던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짱돌은 말씀 매번 드리지만 이건 자신감이죠. 자신감으로 기본 법리대로 잘 푸시면 되지 GS 이상으로 양을 넓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당연한 거죠. 기본서에서 웬만하면 승부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GS, 사례집, 판례집 각각의 문제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GS는 실제 시험이랑 완전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신 판례부터 리딩 케이스 전통적인 문제, 뭐 변형, 통합까지 다 해드리고 절차 조치도 일반형, 특수형 다 나가고 최근 트렌드 문제 가끔 짱돌로 다 나가죠. 그래서 실제 시험이랑 완전 똑같다. 답안은 강사 모답이 있고 이제 수험생 모답이 있고 본인 답안. 뭐 근데 강사 답안 기준을 보통 공부하죠. 네, 그래서 GS는 실제 시험이랑 매 회차 다 똑같은 균형 비율로 내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례집은 이제 우리가 제 사례집은 이제 상하가 있는데 둘 다 사실 기출 문제예요. 근데 기출이 있고 쟁점이 있는데 기출은 변리사 기출을 회차별로 묶어 놓은 거고 쟁점은 이제 그 외의 문제들 이제 다 좀 논점별로 끊어놨어요. 그래서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아무튼 사례집은 창작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창작한 문제는 없고 교수님들 다 시험에서 출제했던 문제를 최대한 그대로 다 보존을 해서 사례집에 넣어놓은 거고 다만 답안만 제가 작성을 한 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출제하신 문제를 제가 답안을 작성했다면 그건 사례집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집에서 이제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것은 전통적인 문제가 제일 크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문제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서 중심을 공부할 때는 강약 조절이 안 되더라도 사례집을 좀 보다 보면은 맨날 나오는 논점이 계속 튀어나오네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A급, B급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A급, B급이 정리가 되고 나서 느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암기 대상이 좀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되는 거. 두 번째로 해당 논점이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건 민소랑 달라요. 민소는 쟁점이 똑같으면 답안 쓰는 방식이 비슷하고 그럼 점수가 기본서 거의 그대로 발라도 점수가 잘 들어가요. 근데 특허는
그렇게 기본서 그대로 해당 쟁점이라 해서 갖다 바르면은 이 사실관계에 문제 푸는 느낌이 안 날 때는 일반론을 그냥 바른 거다. 뭐 수험서를 발랐다. 문제를 푼 사람이 없다. 누가 암기 대회하냐? 막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해당 문제를 A급, B급이라도 그 출제하는 각도에 맞춰서 아, 이거를 어떤 식으로 판단하라고 냈고 어떤 식으로 결론을 유도하고 있구나. 이런 걸 순간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통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GS랑 진짜 다른 게 뭐냐면 GS에서도 전통적인 문제가 나가지만 이거는 그만큼 러프하지가 않고 각도가 다양하지가 않아요. 사실 GS 강사님들이 내는 거는 저 포함해서 최대한 기출과 유사하게 내려고 하지만 그거는 기출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푸는 거는 누구 문제죠? 교수 문제를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실제 낸 문제를 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제하는구나. 네, 그걸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X라는 게 논점인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묻는 바에 따라서 이게 답안이 세밀하게 달라집니다. 근데 동차는 X라는 게 논점이네 하면은 답안이 Y로 써야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기득 이상 가시면은 아, 이게 뉘앙스나 이제 묻는 각도나 아, 이걸 좀 강하게 쓰라는 거네. 이런 게 순간순간 판단이 되어가지고 세밀하게 이제 답안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거를 했을 때 실제 시험장에서 제일 고득점이 뜰 수 있는 거고 이게 사실 네, GS보다 더 사례집이 효용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정밀한 답안을 구사하는 거죠. 출제 의도에 맞춘 정밀한 답안. 그 다음에 사례집의 또 리딩 케이스 문제. 리딩 케이스 문제는 이제 사실 기출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반도체 연마패드가 어차피 좀 몇 년도 전에 나왔던 적이 있었던 건데 그게 또 기출이 된 거구나. 사실관계도 거의 비슷하구나. 이거를 알 수 있고 그 문제 풀어봤던 분들은 거기서 간접 침해가 쟁점인지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인데 처음 보게 되면 이게 뭐가 쟁점인지 안 잡힐 때가 있거든요. 아무튼 리딩 케이스 문제 잘 이제 볼 수가 있죠. 교수님들이 해당 문제들을 어떻게 사실관계화해서 출제하는지. 그래서 해당 사실관계를 뭐 그대로 출제할 때도 있고 변형해서 출제할 때도 있고 그건 지엽적인 거고 아무튼 문제를 많이 봐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최신 판례 문제가 있는데 왜 사례집에는 기출인데 최신 판례 문제가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최신 판례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리딩 케이스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연마패드 사건도 그때 당시에는 최신 판례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리딩 케이스로 나온 거죠. 60회 때는. 네, 그래서 사례집에서는 이제 리딩 케이스 사건들 중에서 교수님들이 좀 그래도 관심 있는 것들을 이제 캐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절차 조치 문제. 절차 조치 문제도 마찬가지로 GS에서도 출제를 하긴 하지만 GS에서는 그래도 강사님들이 욕먹기 싫어요. 강사님들도. 그래서 최대한 사각지대 없게 출제를 합니다. 근데 교수님들은 욕을 안 먹어요. 네, 우리가 따질 수 없습니다. 이의 제기하면 저희가 집니다. 재량성이 극도라서. 네, 그래서 막 문제가 자기 마음대로 출제가 됩니다. 그거를 사실 푸는 연습을 해야 실제 시험에서 사실 효용성이 있죠. 이걸로 어느 정도 대응을 한다 쳐도 약해요. 왜냐면 강사는 욕먹기 싫으니까. 네, 욕을 감수해서 내는 교수님들 문제로 절차 조치 문제 연습 많이 하시면 좋죠. 그 다음에 가끔 짱돌. 네, 사례집에도 가끔 짱돌이 있죠. 왜냐면 여기 최신 트렌드 문제 가끔 짱돌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가끔 단문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사례집에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변호사 쪽에 가면은 조금 학술적인 문제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학술적인 문제도 한번 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변리사 시험에서는 사례형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변호사 시험에서는 사례형 문제가 물론 많이 나오지만 학술적인 문제 니네는 이 법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막 좀 생각을 궁금해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 보시면 압니다. 근데 이런 건 사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건 편의상 분류라는 거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출제되든 그냥 푸시면 됩니다. 네, 실제 시험도 마찬가지고. 네, 그 다음에 판례집. 판례집은 최신 판례 문제, 그 다음에 리딩 케이스 문제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판례집에는 사실 최신 판례, 리딩 케이스 말고 기본 판례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결합 발명, 유기적 결합, 진보성 판단, 그런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내용들도 사실 판례를 보면서 하면은 아, 이렇게 실제 형태가 돼서 이런 법리가 나오는 거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거 일단 빼고 우리가 수험적으로,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해를 위한 거고, 우리가 수험적으로 타겟을 해야 되는 것은 판례집에서 최신 판례랑 리딩 케이스 문제예요. 그리고 이 문제들은 사실 문제라고 써져 있지만 이건 사실관계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판사님들 판결문을 쓰는 것은 판사가 답안을 작성하는 거랑 똑같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사례집 GS는 강사 답안인 거고, 판례집은 판사님들이 법리 쓰고 사안을 해결한 판사 답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집 같은 경우에 또 그런 게 있어요. 기출문제인데 왜 강사 답안을 달아놨냐 하면은 교수님들은 답안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강사 답안을 작성해 놓은 거고, 채점평이나 교수 채점 기준표나 그 기출 당시의 고득점자 답안들을 최대한 분석해서 그 고려해서 사실 강사 답안을 다 작성해 놨어요. 그래서 사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교수님들 답안보다 강사 답안이 조금 더 괜찮아요. 어떤 면에서 괜찮냐면 더 뛰어나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현실 적합적인 답안을 구사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강사 답안의 실효성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뭐 판례집 같은 경우에 판사님들이 답안을 쓰는데 이걸 가지고 누가 평가하죠? 교수님들이 이제 평가를 하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 판례는 이 법리가 어떻고 사실관계가 어떻고 하면서 하는데,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나중에 판례집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최신 판례 특허에서 많이 나오니까 GS에서 판례집에서 최신 판례 잘 정리하시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전통적인 문제나 그 다음에 절차 조치 문제, 이런 것들을 사실 네, 사례집에서 많이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각자 필요한 부분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전체 이제 어느 정도 문제를 푸는 건지 정량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GS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강사님 GS 말고 이제 저는 기초 GS 플러스 네, 실전 A, 실전 B, 네, 5기가 있는데, 아무튼 실전 A, 실전 B가 있는데 GS가 총 3개죠. 네, 총 3개고, 기초 GS에서는 사실 기본 문제를 담당하고 실전 GS에서는 사실 응용 문제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기초 GS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기득인데 기초 GS를 봐야 되냐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들으면 간지럽잖아요. 그래서 도약 GS라고 해서 2월 달에 열어줘요. 그러면은 전통적인 문제 A급, B급 다 들어가 있고, 네, 이거에 대해서 가장 쉬운 문제로서 표준 답안을 제공하는 거죠. 표준 답안이라 하면은 해당 논점에 대해서 그래도 적어도 8점 정도 풀 답안을 작성해 볼 수 있게. 실제 실전 GS 가면은 배점을 조금 더 높여서 내거나 조금 더 낮춰서 내서 여러분들 거기서 탄력적인 연습을 해야 돼요. 왜? 실제 시험이 그렇게 나오니까. 근데 기초 GS에서는 제일 A급, B급 기본 문제로 해서 표준 답안으로 풀배점 형태 답안이 다 나간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이거는 이제 도약 GS 2월에 푸실 수 있고, 이거는 뭐 선택이죠. 선택이고, 실전 A, B, A, B는 응용 문제고 응용 답안이죠.
제일 많이 바뀌는 게 배점이랑 논점, 개수랑 러프함이죠. 그래서 실제 시험이랑 마찬가지로 가기 위해서 최대한 따라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강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기출문제 똑같이 낸다. 실전 A, B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판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초 GS에서는 리딩 케이스 판례들을 거의 다 낼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전 GS에서는 리딩 케이스보다는 최신 판례들 위주로 내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내냐 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뭐냐면 최신 판례라 하면은 특허는 사실 조금 더 특수성이 있는데, 특허는 당해년도 판례가 제일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초 GS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강사 편의도 있고 약간 수업 안정성 면도 있는데, 리딩 케이스랑 기본 문제를 고정시켜서 여러분들의 양을 최대한 안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물론 내년에 붙을 거예요. 네, 내년에 붙을 건데 그렇다 해서 기초 GS를 또 풀 필요는 없겠죠. 왜냐면 문제가 안 바뀌니까. 네. 근데 실전은 항상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강사님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저는 신작 80% 이상으로 매번 갑니다. 왜 이렇게 가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처음 보는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실전 GS 문제가 안 바뀌고 있다면 실전 대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실전은 아무튼 신작 80% 이상으로 간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결국에 GS 하면은 총 3개다. 그래서 기초 GS는 제가 기초 GS 플러스로 바꾸면서 아무튼 16회로 2문제씩 나가니까 대략 32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A, B도 각각 8 곱하기 4에서 32문제니까 이 100개 문제가 됩니다. 사실 논점으로 치면은 이 100개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잘 대비를 한다 하더라도 선방은 할 수 있어요. 네, 선방은 할 수 있고, 그래서 통차 같은 경우에는 통상 기초 GS 플러스 하나랑 실전 B 하나에서 64문제 이렇게 갈 수 있고, 기득 같은 경우에는 실전 A, 실전 B에서 64문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시간에 사례집 이제 좀 돌려놓으면은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아까 말했던 대로 네, 답안의 정밀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GS만으로 이제 충족할 수 없는 그 세부 디테일 면에서 교수님들이 이런 사실관계가 바뀌었을 때 같은 논점이라도 다른 답안이 구사되어야 하는구나. 이거를 제일 많이 연습할 수 있는 게 사례집이고, 사실 저는 그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번에 GS를 이렇게 구성을 하면서 제일 많이 염두를 했던 건 뭐냐면 판례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제 변형 내지 창작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판례 문제는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 경우, 변형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최근 판례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내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봐야 돼요. 사실관계가 완전히 똑같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그거를 추상화하거나 살짝 변형했을 때 푸는 것도 연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사람들이 이제 GS 연습할 때 GS를 엄청 많이 들어야 되냐, 이제 그냥 통상 까놓고 말할게요. 그냥 박형준, 박지한, 항승준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늘려서 들어야 되냐 하는데, 저는 최대한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같은 문제라도 일단 그대로 내는 거랑 변형하는 거랑 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말하겠죠. 네가 그렇게 내면은 그게 더 부담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제 것만 풀었을 때 저는 다른 걸 못 풀어서 이제 합격이 안 된다 이런 말이 최소한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일단 제 것만 풀어도 모든 게 다방면으로 다 대비되게 일단 GS를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면에서 일단 먼저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 것만 들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다른 강사님들 GS를 듣는 이유가 뭐죠? 본질이 논점, 그 다음에 불안,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논점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논점은 웬만하면 다 커버가 됩니다. 진짜 짱돌은 어차피 자신감으로 쓰면 상관없기 때문에 논점은 커버가 되고, 여러분들이 불안해서 들으시는 건 제가 뭐 말리진 않죠. 근데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푸시면 되고, 저는 그런 면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차라리 만약에 제 것만 밀고 나오고 싶으면 기출 사례집 상이 있거든요. 요걸 가지고 나중에 풀답안 연습을 해보세요. 이거 풀답안 연습해보신 분들은 다 똑같이 말합니다. 너무 좋았다고. GS 문제랑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면 실제 시험 같은 유형을 실제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풀답안 작성 연습을 하시려면 기출상 가지고 해보는 것을 저는 추천해 드린다. 네. 왜냐면 뭐 논점이야 다 커버된다 쳐도 여러분들이 풀답안 작성 연습을 하고 다양한 답안을 보는데 뭐 실효성도 있으니까 다른 GS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뭐 그럴 수 있지만, 저는 그럴 바에 기출을 가지고 풀답안 작성해 보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실제 시험에 발휘될 수 있다라는 걸 안내만 해드리고 이제 빠지겠습니다. 네, 빠지고 이제 사례집 하면 문제가 몇 개냐 하면은, 사례집 상이 64문제예요. 총 이제 16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5회부터 60회까지 있어가지고 16회인데 GS 2세트 기준이에요. 환산을 하면은. 그 다음에 통합 사례집 하 쟁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교수 문제이고, 이거 대략 이제 GS로 환산하면 3세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풀답안 작성을 연습을 해보시려면은 사실 요것들로 해도 GS 개수 이상 훨씬 많이 연습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취향에 따라 GS 많이 들으실 분 GS에서 시간 잡고 연습하시고, 아니면 스터디로 뭐 이런 거를 자꾸 하실 분들 이런 걸로 하셔도 된다. 그래서 GS가 이제 제가 봤어요. 기득들 통상 이제 과목별로 GS 몇 개 듣냐 하면 민특상에서 민소를 제일 많이 듣는 건 맞지만, 아무튼 특상도 이제 보통 강사님 2명에서 많게 들으면 3명, 4명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셔도 되고, 저는 사실 그거죠. 그 GS를 갈 때 이제 여러분들이 풀답안 작성 연습 시간 잡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강사님들 답안에서 이제 답안 작성 스킬 배우는 거, 이건 물론 실효성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 이제 기출로 연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좋다라는 점을 경험적으로 말씀한 바 있어서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례집 같은 경우에 활용 방법이 두 타입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이 시즌의 사례집을 보고서 버리고 안 보는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사례집을 끝까지 GS 시즌이나 시험 전까지 계속 가지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든 다들 붙어나가는 데는 지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주위의 분들이랑 얘기해 보시고 이제 어떤 게 실효적인지 생각해 보시고 각자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GS랑 비교해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GS랑 같이 연결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문제를 총 몇 개 푸는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GS 시즌은 뭐 동차 대상 커리큘럼, 기득 대상 커리큘럼이 있는데, 이거는 기본 강의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2월 달에는 도약 GS라고 해서 제 거 뭐 기본이든 사례든 판례든 어떤 하나만 들었으면 이건 10만 원 가격으로 들을 수 있게 학원이랑 조정을 해놨고, 그래서 통상 GS가 뭐 20만 원 중반대 가격이 형성된다면 최소한 부담으로 들을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민특상 A, 그 다음에 민특상 B 해서 총점이랑 석차 제공하는 거 말씀드렸죠. 민특상 그래서 3월 달부터는 진짜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달에 그 질문이 있어서 3월 달에 특허 상표 보고 4월 달에 민소 GS를 보는데 어떻게 이게 총점이 나오냐면은, 특허 상표는 3월 달 볼 때 각각 점수가 나가는 거고, 그 점수가 민소 여러분들 4월 달에 들으면 거기에 합산이랑 석차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월 달에 예를 들어서 내가 GS 망했다. 근데 4월 달 민소 잘 봤다. 근데 석차랑 합산해서 나오면은 이게 갑자기 충격을 받는 거죠. 특상 말아먹었었는데 막 하면서
이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시간차는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을 원래 구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녁 강의를 3GS까지 들으시는 분들이 생긴다면은 그것 또한 부담이라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일단 내년에 이렇게 돌리는데, 아무튼 네, 민소가 끝날 때마다 민소 1회차 끝나면 특허상표 1회차 점수랑 석차까지 같이 합쳐져서 나간다. 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사례 강의 들으시면은 제일 좋은 게 충격요법입니다. 네, 충격요법이라고 해서 판례 강의는 사실 최신 판례 문제, 리딩 케이스 문제를 판사님들이 이제 그 사실관계할 때 어떻게 법리 쓰고 이제 설문 해결하는지 이걸 그냥 떠먹여주는 강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관계에서 이런 법리가 나왔고 이렇게 사안이 해결이 되었다. 그걸 그냥 설명을 해주는 강의 판례 강의면, 사례 강의는 직접 풀고 이제 맞으면서 느는 강의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효과가 이제 현저한 효과가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없는 효과가 여기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풀 거고, 그 다음에 사례집이 2개가 있잖아요. 상이 있고 하가 있는데, 하 먼저 풀 거예요. 왜 하를 먼저 푸냐면, 하는 회차별 구성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등록 전, 등록 후, 그 다음에 복합, 기타, 이렇게 범위를 나눌 수 있거든요. 등록 전은 뭐죠? 특허요건 판단이라든지 뭐 이익제도 이런 거 활용하는 거, 이게 등록 전. 등록 후는 뭐죠? 침해 판단이든 특허권 행사든 뭐 심판 소송이든 이건 등록 후죠. 그래서 등록 전에 챕터 1, 등록 후가 챕터 2. 그 다음에 어떤 문제들은 이제 전방위 폭격이에요. 등록 전 논점들이랑 등록 후 논점이랑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설문 이쯤에서 해당 특허 출원은 등록되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건 복합 논점. 이게 아무튼 3번째 파트. 그 다음에 4. 기타 논점은 뭐냐면 이제 PCT라든지 특이 발명이라든지 특이 청구항이라든지 그런 애들은 기타에 다 몰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이제 쿠션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최대한 나갈 거예요. 이렇게 문제풀이 연습하다가 이제 사례집 상에 가면은 이거 회차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변리사 기출 45회부터 60회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자비가 없어요. 그냥 논점이 계속 전범위로 튀어나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받으면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깨지면서 연습을 하다 이제 완전 깨지면서 연습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깨질 수 있다. 그리고 사례집 상은 거의 모든 문제 다 나갈 거예요. 그래서 사례집 상은 변리사 기출이니까 거의 다 전부 다 이제 풀고 해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례집 하 같은 경우에는 전부는 아니고 일부 문제 해서 조금 다루기 애매하다든지 아니면 난이도가 높다든지 이런 거 답안 작성해서 배워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 일부만 제 나름 사례 강의를 진행할 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애들만 뽑아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사례집은 총 8일, 그 다음에 7일, 8일, 총 15일이거든요. 총 15일인데 사례집 8일 앞에 7일 동안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사례집 상으로 해서 8일 동안 다 나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례집 하에서 일부 문제를 풀면은 강의 때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 혼자 푸셔도 충분할 정도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례 강의가 끝날 때쯤에 사례 강의에서 풀었던 문제를 다 체크해서 나눠드리면 거기에 체크 안 되는 문제들은 여러분들 한번 손쉽게 선별해서 푸실 수 있게 자료를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례 강의가 끝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12월 이제 20 며칠 하면서 끝이 날 텐데, 그때 되면은 이제 총알 세팅이 완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총알도 제가 이미 만들어 놨죠. 동차용 암기 자료. 그래서 A급, B급 전통 논점에서 매번 쓰이는 거.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보편적으로 쓰이는 의취지 요건들이 있어요. 어떤 논점이 나오더라도 맨날 쓰이는 판례들이 있고, 그거를 모아놓은 게 동차용 암기 자료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기본서를 보면서 얘네들은 많이 쓰이고 얘네들은 많이 안 쓰이네 이런 걸 선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건 제가 한 거고,
네, 그 다음에 기본서 해독할 때도 선택과 집중이 잘 되실 거예요. 뭐냐면은 어차피 전통적으로 중요한 게 뭐 70% 나온다면 30%만 짱돌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례집을 한 바퀴 돌리면 맨날 나오는 70%의 논점들이 다 보입니다. 기본서를 볼 때 해당 부분을 볼 때 걔네들 이제 암기 더 충실히 하시면은 좋겠죠. 나머지 애들은 걔네들은 그래서 참고 표시가 다 붙어 있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참고 표시 붙어 있는 애들은 평소에 2의 편 이상 받을 수 있지만 당연히 GS 시즌 같은 때 넘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눈을 안 두는 방법도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약 조절을 하실 때 참고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실 제일 본질적인 게 여러분들이 사례 강의가 끝나면은 문제풀이 고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풀이 실력이 초보이든 중수이든 상관없이 끝나면 고수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GS는 이제 추후에 이제 들으면은 이제 껌이라고 느껴질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답안 작성 스킬뿐만 아니라 이제 GS에서는 GS 본질은 사실 실수 예방 대처 연습에 있죠. 그러니까 GS를 통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GS는 공부한 내용을 내가 현출을 하러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도 내가 공부는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출을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실력이 다 좋은데 누군 붙고 누군 왜 떨어지냐면, 물론 채점문도 있죠. 채점문도 있는데 그 전에 앞서서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실수들을 GS에서 다 발견해서 이제 미리 대처 방법을 연습해 놔야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까 말했던 거 한 번씩 정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 유형은 단문이랑 사례가 있는데, 단문은 잘 안 나온다. 잘 안 나오는데 범위는 무제한이라서 가성비가 똥망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기본 단문 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 단문은 사실 기본서에 단문 대비라고 다 이미 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효 심판과 취소 신청의 비교라든지 재심사랑 거불심의 비교라든지, 네, 뭐 기본 단문은 기본서에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목차 정도만 숙지를 해 놓으시는 게 현실적인 거고, 그다음에 대처는 실제 시험장에서 단문 문제가 나왔을 때 막 흥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한 개라도 막 더 써야지 하면서 막 흥분하는데, 사실 그걸로 점수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그러니까 단문 하면은 뭐 특허권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나 이제 제도,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그럼 특허권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 제도 하면은 뭐 침해금지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뭐 과실에 추정하면서 여러 가지 막 나올 수 있는데, 최대한 다각적으로 논하면 되지 한 개도 빠지지 않고 논하는 건 사실 시험장에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흥분하지 말고 최대한 적당히 다각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법전을 참조해서 이제 보시면서 단문을 대비하면 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적당히 다각적이면 된다. 네, 여기 목숨 걸고 막 이제 사수할 필요 없죠. 그리고 단문 문제는 사실 답안 작성할 때 특징이 뭐냐면, 처음 답안을 작성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특허권자 보호받기 위한 절차 조치에서 뭐 침해금지 청구권이 있다 하면은 침해금지 청구권 의의 취지 같은 걸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의 취지를 적기보다는 그냥 뭐 상대방의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뭐 수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짧게만 아무 내용이나 적어도 상관없어요. 법조문 잘 적어 놓으시면 되죠. 126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너무 정밀하게 막 안에 내용을 채울 필요는 없고, 사실 뭐 손해배상 청구도 128조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 위한 제도이다, 이렇게 써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에 내용을 너무 이쁘게 작성하려는 강박을 갖지 않고 최대한 다각적으로 적당히 쓰시면 좋은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이거는 사실 소송상 조치. 네, 소송상 이제 어떤 소송을 제기할지의 문제인 거고, 소송 외적 조치도 있죠. 특허권자가 이제 보호받기 위한 조치로서 정정제도 같은 것들도 이제 소송 외적 조치로 존재하는 거고, 정정에 대해서 심결 취소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막 다양하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답안 초안을 작성하시면은 여러 내용이 떠오르는 대로 다 일단 나열을 하시고, 걔네들을 적당히 카테고리화 하면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소송 내적 조치, 소송상 조치, 소송 외적 조치 막 이런 식으로 좀 나누는 거죠. 이거 나누는 분류 기준이 항상 딱 정형화돼 있어야 하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정형화돼 있을 필요 없고 그냥 그 순간에 다각적으로 최대한 쓴 다음에 적당히 상위 개념에서 묶어주시면 된다. 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면 된다. 공부량을 아무튼 최소화해서 단문을 대비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사례는 이제 강사님들마다 나누는 기준은 다른데 아무튼 의미는 같죠. 기본 문제는 판례가 뭐 중심 타겟 판례가 없는 거예요. 타겟 판례가 없으면 기본 문제라고 하는데 얘는 핵심이 모든 내용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청구항별이든 선행문헌이든 하나 누락 없이 선출원주의, 뭐 조약 우주 막 이런 거 하나도 누락 없이 잘 판단을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적절한 법리 플러스 답인데 사실 법리까지 잘 쓰긴 어려우니까 답을 잘 써주시는 게 중요하죠. 판단. 네. 그래서 뭐 짧게. 그러니까 이것도 배점을 봐야 돼요. 배점이 허락이 된다 하면은 이제 뭐 신규성 판단이든 진보성 판단이든 앞서서 관련 특허 요건에서 29조 1항, 29조 2항을 먼저 써줄 수도 있는데 배점이 낮으면은 의취지 쓰기보다 바로 곧바로 판단에 들어가야 될 때가 있죠. 그래서 배점이 제일 중요한 거죠. 결국에 아무튼 사안을 판단해서 해결하라고 하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 문제를 왜 냈냐 하면은 관련 법리를 적으라고 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서 답을 맞출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거니까 답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조치 문제는 다각적, 구체적. 네, 결론, 강약 조절. 그래서 제일 적절한 조치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조치가 여러 개일 때는 강약 조절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출원 전에 공지를 시켰어요. 그러면 공지의 주장이 가장 강력한 조치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만 그 외에 분할 출원이나 보정 같은 것도 당연히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다각적으로 검토하지만 공지의 주장이 제일 세게 먹혀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제일 세게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체적 조치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채점평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청구항에 거절 이유들이 있어서 출원인이 뭐 재심사를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거절 결정 받아서 재심사를 청구해야 되는데 그 재심사를 청구할 때 보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이 문제 만들 때 이제 A 플러스 B 플러스 C 뭐 B 프라임, D 프라임 하면서 열심히 문제를 만들어 놨는데 그 보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답안에 아무것도 안 써놓고 그냥 일반론 형태로서 재심 의, 취지, 요건, 절차, 효과 이렇게 쓴 다음에 사안에 재심사를 청구한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보정을 수반. 근데 그 문제를 낸 의도는 뭐냐면 해당 그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보정을 해서 재심사를 청구하는 게 적절한지 물어보기 위함인데 그 내용은 안 써놓고 재심사를 청구한다라고만 딱 써놓는 거죠. 그거는 무슨 답안이죠? 요거는 살짝 이제 출제 의도에서 벗어난 답안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사실관계가 있으면 해당 사실관계에 최대한 부합하는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추상적으로만 조치를 할 게 아니라 네,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판례 중심 문제는 판례를 잘 적고 사안 포섭 잘 하면은 되죠. 네, 여기서 잘 이런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 어쩔 수 없죠. 네. 해당 판례마다 잘 적는 게 뭔지, 해당 판례마다 어떻게 해야 사안을 잘 해결한 건지, 그거는 사실 판례 원문을 까놓고 사실 보는 게 제일 적절하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잘 적기, 사안 포섭 잘하기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은 문제 유형은 딱 두 종류입니다. 잘 아는 문제랑 짱돌. 네, 시험장에 가면 문제 유형은 두 종류예요. 이거는 여태 우리가 학습할 때 얘기인 거고 잘 아는 문제는 뭘까요? 최신 판례, 리딩 케이스, 전통적인 문제는 이미 다 꿰차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잘 풀면 되고 짱돌은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범위가 무제한적이니까 최근 트렌드까지만 챙겨라. 그리고 최근 트렌드에서도 GS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만 적당히 챙기면 되지 막 너무 최근 트렌드에 얽매이는 거? 그건 무조건 사후적으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아요, 저렇게 공부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적당히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시험에서 붙으면은 그게 잘한 방법이고 시험에서 떨어지면 그게 못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만 붙고 저렇게 한 사람은 무조건 떨어져,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짱돌이든 최근 트렌드든 적당히 핵심 위주로만 하는 거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최근 트렌드도 이제 그냥 씹어먹을 정도로 100% 암기를 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 자기 성향인 거죠. 그리고 그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겠죠. 언제 그럴까요? 나오면 유리하겠고 안 나오면 불리하겠죠. 그런 거는 질문을 최대한 드리지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처는 자신감 있게 쓰면 되고 적당히 대비하고 기본 법리로서 답안을 작성하면은 범위를 최대한 늘리지 않고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만 말씀드립니다. 이제 사례에 있어서 여태 설명드린 거는 사례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시험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료로 어떤 걸 대비하는지, GS든 판례집이든 사례집이든 이런 거 적당히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례 강의에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 때 초안 작성 시간을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도출해야 되는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4가지만 핵심을 담아놨어요. 그래서 출제 의도 파악을 위한 3요소. 네, 출제 의도. 어떤 논점을 쓰는 건지, 어떤 논점을 강하게 쓰고 어떤 논점을 약하게 쓰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건 뭐로 결정이 되냐면 이거는 문제 전체로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묻는 바뿐만 아니라 사실관계, 그 다음에 배점까지 모두 고려해야지 출제 의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왜 출제 의도가 아니죠? 이거는 왜 출제 의도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납득가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논리적으로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술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미술 작품을 봐요. 미술 작품을 본 다음에 이 작품은 왜 아름다운 거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왜 스케일적으로 뛰어난 미술 작품인 거죠? 하면은 사실 딱 하나만 집어서 말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답안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그게 주 논점인지 아닌지 이 정도만 사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지, 그 외적인 부분에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왜 그러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거는 주논점 말고는 이게 묻는 바랑 사실관계랑 배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딱 기계 논리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적당히 넘어가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 3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라도 잘못 파악하면 논점 누락, 논점 이탈, 강약 조절 실패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 수업만 들으면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이게 논점일 때 이거 쓸 수 있나요? 하면은 그건 잘못된 질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위 3가지 요소에 정확한 특정이 없으면 구체적인 답안이 나올 수 없습니다. 배점이든 묻는 바든 사실관계까지 나와 있어야 이걸 쓸지 말지 결정이 되는 거지, 이게 논점이 된다고 해서 어떤 내용을 항상 써야 되고 항상 안 써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가 종합적으로 결정이 돼서 답안이 나오는 거다라고 일단 인지를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설문 해결을 위한 3요소. 이거는 한경훈 변리사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나왔던 내용인데, 함수 내용이 그 한경훈 변리사님 뭐 기본 강의도 판례 강의도 들으면 뭐 설명해 주실 때가 있는데, 설문 해결을 위한 3요소 하면은 법률, 법리, 사실관계 이렇게 3가지가 나옵니다. 사실관계일수록 구체적인 거고 법률일수록 추상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률을 우리가 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게 법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설문 해결을 위한 3요소는 우리가 이 3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뭐냐면
이 사실관계가 뭐죠? 트리거가 되는 거죠. 문제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트리거로부터 이 트리거와 관련된 법리를 찾아야 됩니다. 판례든 학설이든 통상 판례가 되겠죠. 네, 트리거와 관련된 판례를 찾는 거고, 그 판례는 뭘 말하는 거죠? 이 사실관계가 해당 법률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사회통념상 동일성이라든지 뭐 시일적 동일성이라든지 그 관련 법리가 있어야지 법률의 동일의 의미를 해석해서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세 가지가 설문 해결을 위한 3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와 유사하다는 게 이 사실관계를 법리에 넣으면은 이제 법률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사실관계는 제가 그냥 쉽게 표현하면 법률 요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관계는 뭐 간접사실, 뭐 주유사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법률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걸 최종적으로 우리는 특허 법 시험이니까 해당 사실관계를 어디 법에 적용을 해야 돼요. 29조 1항이든 2항이든 신규성, 진보성이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을 하면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없다가 나옵니다. 그 부분이 사실관계가 작용이 돼서 그 법을 적용한 게 사항포섭 부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없다까지만 나가면 우리가 29조 1, 2항에 대해서 응답이 나간 건데, 결론은 또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문제가 두 가지 타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진보성 위반이냐까지만 물으면은 여기서 끊으면 돼요. 네, 진보성 위반이냐? 진보성 위반이다. 특허를 받을 수 있냐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끊으면 되는데,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진보성 위반이냐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해당 사실관계에서 의리 취할 수 있는 조치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무효심판까지 나가야죠. 그러니까 사안이랑 결론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안이라는 것은 이제 해당 사실관계를 법에 적용했을 때 나오는 효과적인 측면까지만 말을 하는 거고, 그 효과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묻는 바가 있잖아요. 일치할 때가 있고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아무튼 무효 심판을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경고가 부당하다는 답변서를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심해소송에서 권리남용의 항변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결론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안이랑 결론이랑 다를 수도 있다. 결국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관계에서 트리거를 찾는다. 이 트리거가 적용되는 판례를 찾는다. 판례를 통해서 이 사실관계에 법률을 적용한다. 그러면 효과가 발휘가 된다. 그러면 그 효과를 통해서 묻는 바에 대해 대답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답안 작성을 위한 3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답안 작성을 위한 3요소는 네, 법률, 법리, 사안. 네, 위에랑 사실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설문 해결을 위한 거고, 이거 답안 작성을 위한 건데, 제가 이 표시를 원래 여기다 그어놨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PPT를 학원에 전송하면 학원이 이거를 PPT를 좀 이제 수정을 해서 해주면 좋은데, 아무튼 깨진 상태로 버전이 다르다 보니까 그대로 해서 가끔 들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자료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를 기준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이거는 사실 한승준 변리사님이 많이 주장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답안에 담는 내용은 많다. 근데 그 중에 제일 고득점 답안은 뭐냐면은 조문, 판례, 사안, 이거가 100%에 가까울수록 좋은 답안이다. 학설 제끼고, 일반론 제끼고, 검토 제끼고, 보론 제끼고 하면은 결국에 남는 게 뭐냐면 조문, 판례, 사안. 네. 그 다음에 이게 답안 전체에 있어서 100%에 가까울수록 좋다. 네. 당연한 말이죠. 왜냐면 이거 외에는 플러스 알파 요소라고 봤을 때 플러스 알파 요소는 득점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들어간다면 크리가 터질지 안 터질지 사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 이게 90%로 답안이 채워지면 되고, 플러스 알파는 마지막 끝에 10%로 뭐 한두 줄 정도만 처리를 해주는 게 사실 분산 투자죠. 네, 분산 투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기타 절구통 이론이 있는데, 이거는 김세현 변리사님이 또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답안 작성 방법, 강약 조절 방법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제가 다른 강사님들 언급하는데 언급하는 이유는 강사님들마다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여러분들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사석에서 말해봤어요. 한순희 변호사님, 이거 100% 가까운 거 이거 너무 좋은데 하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 변호사님, 절구통 이론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해서 아무튼 어차피 수험계가 돌고 돌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 있으면 서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냐면 이제 답안 작성할 때 우리가 일반론을 적는 부분이 있고 설문 해결 부분을 적는 부분이 있는데, 법률은 제일 추상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법률을, 이 주어진 사실관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리를 타고 들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안을 적을 때는 관련 법을 먼저 적고 그 법을 어떻게 해석 적용하는지 법리를 적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를 통해서 이 사실관계에 적용하죠. 사실관계를 적용하는 순서도 이러이러한 문제에서 사실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사실관계를 비추어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이 되고,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29조 1항에 동일로 볼 수 있으니까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면 사안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끝이 날 때도 있고, 결론까지 가서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끝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볼 때 제일 넓은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좁혀졌다가 이게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가 제일 핵심 쟁점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출제 의도죠. 문제를 낼 때는 사실 이 트리거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준논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준논점을 기준으로 앞에 적당히 일반론 갖다 써주시고 뒤에 적당히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답안이 작성이 되는 거라, 개념은 넓은 데부터 좁은 데로 이렇게 답안 작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부터 시작해서 다시 법조문으로 넓어지는 형태로 답안 작성이 된다. 이게 절구통 이론의 핵심입니다. 근데 개념적인 상하의 개념 관계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걸 이창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이건 개념적으로는 그런데 나는 반대로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쟁점이 해당 쟁점에 대한 게 제일 많이 쓰여야 되고, 이건 답안 양적인 측면이에요. 이거는 개념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쟁점에서 멀수록 답안 양이 줄어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거 이해를 했는데, 근데 이건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답안 작성 순서면에서 넓은 것부터 좁은 것으로 갔다가 다시 넓어지는 형태로 묻는 바에 대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가장 핵심 쟁점으로부터 먼 거는 살짝 쳐주면서 플러스 알파로 성결로 들어가다가 주 쟁점에서 양이 많아져야 되는 강약 조절면에서 이게 맞죠. 그래서 이게 둘 다 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복수 논점일 때. 복수 논점일 때는 절구통이 여러 개가 연결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죠? 이게 A라는 논점에 대한 절구통이면 A라는 논점 전에 B라는 논점이 성결로 붙는다 하면 여기 위에 절구통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강약 조절을 하면 이게 강이냐 이게 약이냐에 따라서 이 절구통의 크기를 줄여주시는 쪽으로 이제 고려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복수 논점일 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수 논점일 때 논점이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있고 병렬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성 위반일 때 권리 범위가 부정되는지 하면은 논점이 직렬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사실관계에서 이제 묻는 바가 무효 심판 관련 심결과 권리 범위하기 심판 관련 심결을 예측하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해당 논점이 이렇게 붙을 수도 있지만 병렬적으로 붙을 때도 있어요. 두 개가 상호 독립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무효 사유는 있지만 권리 범위에 그러니까 진보성 위반일 때 무효 사유는 있지만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독립적일 때도 있는데 아무튼 이 절구통을 이렇게 연결하냐 이렇게 연결해서 쓰냐, 이 문제인 건데, 이거는 그냥 당연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시각화해서 이제 판단한다는 점에서만 의미가 있을 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죠? 어떤 문제가 나오든 결국에 잘 쓰시면 된다. 네. 잘 쓰는 방법을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가지고 강사님들이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이며 뭐 일반적인 설명을 만들어 보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이 잘 쓰시면 된다. 네. 잘 쓰는 기준이 뭐냐 하면은 이게 잘 쓰는 답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